4대 민주항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네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4월 혁명운동, 그다음에 우리 부망 딱 올해 40주년, 그 이듬해에 벌어진 광주항쟁, 부마와 광주를 같이 하죠. 그리고 또 6월 항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 4대 항쟁인데, 나머지 세 개는 다 진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었는데, 유독 부마만 좀 잊혀서 제대로 조명을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일이 진행된 건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요새 아마 지난주부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복잡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의 성장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일본을 따라잡았느냐, 뭐 아직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19세기에는 우리는 발전을 못하고 일본이 치고 나가서 우리가 식민지까지 됐는데, 20세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턱밑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이런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본사와 한국사를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볼 때 한국에는 넘치는데 일본에는 없는 게 뭐였느냐, 우리 민주화 운동, 그리고 특히 이런 민중항쟁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대중들이 확 일어나서 나라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기운들, 이 기운이 넘쳤는데 그 중에서 부마가 특별한 위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40주년인데 저는 아까 우리 전문가의 섭을 싣고 그 노래를 쭉 들으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왜 특별한 감흥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저 시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마가 항쟁이 터졌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생한 옛 기억들이, 제가 체험했던 기억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마 항쟁이 딱 1년 정도 앞두고, 10달 앞두고 그 터졌던 데서부터, 그 일어났던 선거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선거가 박정희 체제를 붕괴시킨 건데요. 박근혜 체제를 붕괴시킨 거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평행이론을 적용시켜도 될 만큼이요. 딱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 78년 12월 달에 있었던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당시 야당이었죠. 여당보다 득표율이 1.1% 앞섰습니다. 아무도 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게 2016년에도 3년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2016년 4월 달에 그 선거 앞두고 그때 민주개혁 진영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아이고 이거 박근혜 정권이 저 개헌선을 넘기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지금 어때도 할 텐데, 그거는 막아야 할 텐데, 180석 안에도 막아야 할 텐데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120석 정도로 찌그러들고 야당이 우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와, 대이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6개월 뒤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질 거라고는 그 생각을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78년도 그 12월 달에 선거에서 야당이 1.1% 이겼을 때 다들 예상 못한 이변이다 그랬지만, 그 10달 뒤에 박정희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철권 통치해온 박정희가 총에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도 비슷해요. 뭐 박정희는 그래도 11개부 장관도 갈고 비서실장도 갈고 뭐 여러 가지 이 조치를 취하면서 민심을 달래보려고 했는데, 박근혜는 총선 참패 한 달 만에 비서실장 하나 갈고 우병우 갖고 버티려고 하다가 끝장났죠. 근데 이제 부마 항쟁이 바로 이 차지철, 박정희하고 저승길을 같이 그 동행을 했습니다만, 그 경호실장 차지철이나 박정희가 강경 조치를 취해서 일어난 거죠. 부마 항쟁을 얘기할 때는, 부마 항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부산에서 엄청난 시위 사태가 벌어졌지만 실제로 부산이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간첩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젊은 김기춘이에요.
그때 30대 중반의 나이에 30대 이제 이때는 75년이니까 30대 중반이죠. 30대 중반의 나이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돼서 뭘 했냐면 간첩단 사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이요. 그건 아마 영화 자백에서 잘 다뤄졌고 또 조국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 6월달에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모아놓고 사과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김호자 씨 사건입니다. 바로 부산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그 당시에 아마도 학생들이 좀 잘 뭐랄까 대응을 못한다고나 할까 민주정권이 유신 독재가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분이 제일동포지만 그래도 유인물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유인물을 썼는데 유인물을 쓰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쓰는데 한국에서 안 쓰는 한자들이 있죠. 노동할 때 그 동자에 일본은 사람 인변이 있는데 한국은 사람 인변 없이 그냥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 그 노동을 한자로 그렇게 쓰니까 이건 제일동포가 있구나 해갖고 바로 당시에 부산대에 몇 명 제일동포 학생 없었으니까 조사해서 김호자 씨가 잡혀가서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고 뭐 제일동포 간첩들 물론 몰린 분들이 다 붙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이분 특히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앞방에서 그 고문받던 사람이 그 건너편 방에서 나오는 비명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하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고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시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다행히 올 8월 달에 딱 2달 전에 무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부산대 학생운동권이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광주를 겪고 난 다음하고 달라서 학생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냥 큰 타격을 입고 났더니 데모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산대 당시 이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부산대에 몇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저 독수리는 언제 날 것이며 저 자유의 종은 도대체 언제 울릴 것인가. 심지어는 그러니까 소문이었지만 이 데모도 못하는 것들 잘라라 하고 이화여대에서 소포가 왔다는 그런 자조적인 소문까지 술자리에서 야 이거 실제로 소포가 온 건 아니고 야 이거 이렇게 데모 못하다가 소포가 오겠다. 술 먹으면서 몇 명이 얘기했는데 다음 날 갔더니 왔대더라. 유언비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쫙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도 이 부마 항쟁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답사 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뭐 서울대에서도 데모가 꽤 많이 일어나고 그러던 와중에 하여튼 국사학과다 보니까 가을 답사를 가서 남원인가 어디에 가 있었는데 저녁에 TV를 틀었는데 이제 식당에 와서 밥 먹으려고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계엄령 해갖고 이제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데모가 없었던 건 부산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전국에 79년도 1학기 78년도에 선거에서 저렇게 민심이 바뀌었는데 민심이 증명이 됐죠. 유신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게. 그러나 학생들이 데모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너무 탄압이 심했거든요. 캠퍼스 안에 짭새들이 쫙 깔려 있어 갖고요. 심지어는 그때는 데모를 할 때면 꼭 하구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각 캠퍼스마다 별명이 학인 선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보같이 바로 뒤에 짭새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뛰쳐나가면서 하구야 하다가 학하다가 잡혀갔거든요. 학하다가. 그래서 별명이 이제 그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도 78년도에 제가 대학에 1학년 때 들어가 보니까 데모를 분기마다 해요. 1학기에 2번, 2학기에 2번. 그거는 이제 고스톱판의 전문 용어로 치면은 면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이렇게 데모를 안 할 수는 없다 해서 그 정도를 했다가 79년도가 됐더니 그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진짜 한 학기를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
YH 사건, 이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데모가 없었던 나라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걸 강경 진압하면서 김영삼 총재를 끌어내면서, 그때만 해도 80일 후에 박정희가 머리에 총 맞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게 아주 무섭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삼 총재, 야당의 총재이자 당시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었는데 유신 체제가 얼마나 이제 경직됐었냐면은 그 김영삼 총재 밉다고 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쫓겨났고, 이게 10월 4일인가 그랬으니까 불과 2주일도 안 남겨 2주일쯤 뒤에 부망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망쟁이 처음 발발되는 과정도 뭐 아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선언문 보셨죠? 그 선언문을 유인물로 뿌렸는데 처음에 하기도 한 날 데모가 안 일어나고 다음 날 이제 일어났는데, 좀 뭐랄까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부끄러웠다,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었다고 그래요. 데모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시위도 불발되고, 그런 부끄러움이 다시 모였는데 어때요? 학생 수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사람들이 모인 게, 왜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도 주먹만하게 눈사람 만들지만 이거 굴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데모하는 사진들이 좀 있고요. 그때 선언문의 한 구절을 따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선언문에 여기 보면은 그 요구사항을 했는데 폐정개혁안. 폐정개혁안이라면 어디 나왔습니까? 동학대 나왔던 얘기죠. 동학대.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전 동학 농민군의, 80년 전 동학 농민군의 그런 기분을 이어받아서 유신 정권에 대해서 폐정개혁안을 하고, 진짜 그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처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길거리로 이제 시민들이 나가게 됐고요. 뭐 이건 최근에 공개된 사진인데, 의외로 부마항쟁이 4.19보다도 사진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부산에도 언론사도 많았고 기자들도 꽤 많았는데 의외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아마도 유신 체제가 그렇게 엄혹하고 찍어봤자 보도가 안 될 테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뭐 다 합쳐봐야 한 10몇 장밖에. 4월 혁명은 사진이 계속 꽤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들이 퍼져 있고,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면 경찰이 어때요? 방패가 2개밖에 없죠. 아까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나가서 처음에 경찰하고 부딪힌 데가 서면 로타리에서 부딪혔는데, 그때 거기 도로에서 뭐 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대치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도 하도 오래간만에 데모를 했는데 이 가도까지 그냥 나가게 된 거야. 아무 준비도 없이. 근데 경찰도 5년 동안 데모가 없었다가 애들이 길로 나왔다 하니까 출동했는데, 경찰도 5년 동안에 데모 막는 법을 잊어버려 갖고 가서 이렇게 이제 대치 상황이 됐는데, 애들이 장도를 주워서 던지는데 경찰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방패하고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방패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찰 진압 대열이 쉽게 무너졌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시위대가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도 공격을 하고요. 경찰서는 지키는 병력이 많다 보니까 시위대가 공격을 하지 못했지만 파출소나 세무서나 그런 데는 이제 많이 공격을 했고, 이 파출소에서는 들어가 보면은 박정희의 초상화가 걸려 있죠. 그 앞에 보면은 파출소에 액자가 2개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시위대가 짓밟아 버리고, 또 하나는 아주 곱게 모셨는데 태극기는 곱게 모시고 박정희 액자는 꺼내서 짓밟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79년도에 이미 대중들에 의해서 박정희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부산이라는 곳이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기 직전에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박정희의 정치적인 기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 버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집총 군인의 장갑차에 삼엄한 경비가 됐는데,
이 계엄령이라는 거는 아주 위헌이고 위법한 거죠. 언제 하는 겁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란됐을 때. 적과 교전이 있었습니까? 시위를 조금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격렬하게 하긴 했지만 그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란된 거 아니었죠. 그런데 박정희 체제는 이미 이렇게 이런 그 학생들의 데모, 시민들의 가세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경직된 체제였죠. 그래서 그 경직된 체제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마침 10월 16일이 어떤 날이냐면 7년 전 바로 박정희가 유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에요. 유신 선포를 했던 날이라서 그 공화당 의원, 유정회 의원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유신 7주년 기념식. 그래서 노래자랑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하더니 심야 가기를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몰랐었던 게 계엄령 소식이 먼저 나왔죠. 유신 때는 언론이 극도로 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하나도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니까 그 전국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마산 창원으로도 번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합쳐져서 창원으로 통합이 됐지만 그때 이제 마산에는 경남대학이 있었고 또 수출 그 단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산 창원 쪽으로 번져 나갔는데 마산에 있었던 그 경남대학 이 대학이 부산도 5년 동안 데모가 없었다고 그랬지만 마산대학은 아마 유신 전체 기간 내내 데모가 거의 없었다고 그랬죠 아마. 왜 그랬냐면은 여기 박정희가 있고 박종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진인데 박종규와 차지철이죠. 근데 그 박종규 피스톨 박이라고 불리던 박종규가 경남대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유신대학이라고 불리던 게 또 경남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도 데모가 한 번 터지니까 왜 우리말에 마른 장작이 잘 탄다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데모가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마산이 부산보다 오히려 더 격렬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찰차를 아주 밀어서 다리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치준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부마 항쟁에서 돌아가신 거냐 뭐 논란이 많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 부마 항쟁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시위 관련자로 이제 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공수부대를 투입한 거죠. 이 공수부대가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시위는 표면상 중단이 됐지만 이것이 속으로 불이 계속 번져 나가다가 10월 26일 날 이제 총격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게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걸 편찬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내년에 이제 첫 번째 시리즈로 한 5권 나올 예정입니다만 그 헌법에 거기서 반헌법 행위자로 즉 부마 항쟁을 탄압한 사람들을 5명 골랐습니다. 물론 더 많죠. 더 많지만 일단 그 5명을 골랐는데 한 명은 박정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4명인데 여기는 김근수라고 해서 중앙정보부 안전국장이에요. 부마 항쟁에 그 학생들을 잡아다가 시민들을 잡아다가 난민전 사건이라고 그때 있었죠. 그 난민전 사건하고 무리하게 엮으려고 했던 사람. 그다음에 최창림이라고 그 마산 경찰서장인데 여기는 무슨 사제 총기를 시위대가 준비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퍼뜨렸던 사람. 이 사람은 기억하십니까? 권정달이라고 5공화국을 만들 때 핵심 실무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부산 보안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마 항쟁의 경험을 갖고 그것을 토대로 광주 진압 계획도 세우고 5공화국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차지철 바로 이 강경론을 펴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시킨 그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난민전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얽어매려고 했는데 아마도 12.6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여러 명이 고생했을 겁니다. 근데 12.6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계획이 중단된 것이죠. 자, 근데 부마 항쟁이 왜 빨리 잊혀지고 사람들 그 머릿속에서 좀 광주처럼 오래 남지 못했냐 하면은 부마 항쟁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성공한 항쟁이었어요. 유신철폐를 주장했는데 유신철폐로 그치지 않고 박정희까지 죽어버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면은 부마 항쟁이 12.6 사건을 불러왔는가? 딱 열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상황을 좀 봐야죠. 이 밑에 김재규입니다. 김재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 김재규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어렸을 때 대학교 2학년 이제 고무렵의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마도 터지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흐름을 볼 때 정말 불씨만 떨어지면은 이제 확 들불처럼 그렇게 번질 것 같은데 김재규가 먼저 박정희를 쏴버린 게 아닌가. 우리 손으로 박정희를 끌어내릴 수 있었는데 끌어내렸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선배들 들어보면 박정희 체제가 워낙 강고해서 우리 힘 갖고 끌어내질 형편이 안 됐다. 민주화운동 열심히 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선배들 또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여튼 그때 이 김재규가 부산에 왔었죠. 당연하죠.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김재규가 부산에 와서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러고서 이때 전두환도 왔었어요. 근데 전두환과 김재규가 서로 전혀 다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김재규의 보고서는 부마 사태는 단순히 학생 데모가 아닙니다. 잡아서 보니까 그중에 학생은 10%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건 밀란이다 이거예요. 박정희는 그때 어떻게 봤냐면 야 이거 김영삼이 자르니까 부산에 똘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똘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해서 한 건데 거리의 청소년들 구두 닦기, 신문팔이, 또 철가방, 뭐 이런 또 식당 웨이터, 종업원 뭐 이런 애들이 그 데모나니까 신나서 그러니까 까불고 떠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김영삼이 자르니까 부산 놈들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만 봤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밀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영삼이 때문에 부산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신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84년까지가 임기인데 그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시위는 번져나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박정희가 화를 팍 냈다는 거죠. 시위가 확산되는 게 뭐가 걱정이야? 그럼 발표해. 그 옆에서 차지처지는 더 한술 더 떠서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거기 300만 죽여도 까딱없는데 우리 100만 명쯤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이제 이러고 있을 때 김재규의 입장에서는 이 박정희나 차지철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돼 있고 그럼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 유혈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12.6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올해가 이제 부마 40주년이기도 하지만 12.6 40주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마 항쟁과 12.6 사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박정희를 제거해서 그것을 일단 79년도의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박정희 없는 박정희 정권이 이어지죠. 바로 이 전두환이죠. 전두환이 부마 항쟁의 진압을 실제로 지휘한. 그러니까 지휘계통상으로는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막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마 항쟁 현장에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마 항쟁의 경험을 갖고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의 교훈을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초전에 아주 확실하게 해라. 우리만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얘네들도 역사 공부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공부했는데 뭐냐면은 처음부터 군을 투입할 것.
처음부터 공수부대 투입해서 확 밟아버렸으면은 시위 진압 금방 하는 건데 괜히 경찰력 갖고 막으려다 시위 커져서 각하까지 돌아가셨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초전에 박살낸다. 그런 계획을 갖고 충전 계획을 세워서 1980년부터 열심히 시위 진압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항쟁이 벌어졌을 때 광주 자기들이 집권을 위해서 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광주에 공수부대 투입해서 마구 밟아버렸는데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부마가 없었으면 광주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발만 대면 되는 찬스를 많이 놓쳤었던 것 같아요. 부마 항쟁을 거쳐서 또 찬스가 왔었는데 유신 체제를 정말 끝장냈어야 하는데 그걸 끝장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는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87년에는 6월 항쟁 때 6월 항쟁을 벌였는데 직선제로 지는 바람에 또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재벌개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2004년 탄핵 때 또 노무현 대통령 살려냈지만 그러고서 또다시 정권 내줬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2016년 촛불 이후에 다시 찬스를 맞았는데 지금 심각한 도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찬스를 또 놓쳐야 할겠습니까? 자, 이제 부마 항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도 부마 항쟁 당시에는 서판한 20살이었는데 이제 뭐 환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마 항쟁에 지금 우리가 40주년이라서 기념을 하지만 그때 광복동 거리를 메우고 자갈치 시장을 달고 썼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우리가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6월 항쟁 때 그 거리 1987년도에 거리를 메꿨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많이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4.19 후에 6.3 항쟁이 있었죠. 6.3 항쟁의 주역들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때 이제 뭐 옛날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옛날 그 데모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기 누구 아는 사람 없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제 기대하고는 틀리게 전부 다 박명수요 그래요. 너무 닮았죠?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MB입니다. MB가 학생운동하다 감옥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때 MB의 공소장에 무슨 MB가 어떤 구호를 외쳤냐? 배고파 못 살겠다. 악덕잡을 잡아먹자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MB가 20살 때 자기가 외쳤던 구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20살 때의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나이가 근 80이 돼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종철의 빈소를 지켰었던 이 행섬한 청년은 누굴까요? 군사독재 물러가라 띠를 두르고 농성하고 있는데 바로 노룩패스의 김무성이 있네요. 자, 박종철이 왜 죽었습니까? 하숙집에 찾아왔던 이 선배가 자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배를 잡으러 왔다가 박종철 데리고 가서 고문해서 죽었어요. 이 선배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던 후배가 죽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박종철의 못다한 삶을 살면서 남은 인생을 박종철과 함께 살아야 할 텐데 누구랑 함께 살았습니까? 이명박과 함께, 김문수, 박근혜와 함께 살았네요. 박종철의 영정을 들었었던 이 참 결의에 차 있는 이 청년은 부산에서 한나라당 구의원이 됐고요. 요즘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영훈 교수,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서울대생 2명 중에 1명이었다고 그래요. 김근태가 가장 아껴서 노동 현장에 들어서 너 노동운동 해봐라 그렇게 집어넣기까지 했었던 그 대학생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조갑재 기자는 부마 항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그 당시에
국제신보의 기자도 있으면서 부마 항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취재했고 그 기록을 정리해서 유고라는 책을 냈는데 부마 항쟁에 대해서 제일 생생한 기록이 바로 그 유고예요. 가장 체계적이고 생생한 기록이 조갑제가 쓴 유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렸는데요. 2016년 우리가 촛불을 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는 분명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부마 항쟁을 어떻게 기억해야겠습니까?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로 부마 항쟁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정신을 다시 불러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2016년, 17년을 달궜던 촛불은 또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 부마 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그 부마 항쟁 40주년 이제 이 됐고요. 아마 그 서울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 부산과 또 창원에서 이제 큰 행사가 있을 겁니다. 많이들 그 기억을 해주시고 부마 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